방역당국의 예측이 크게 빗나갔습니다. 2월 중순에 확진자 2, 3만 명을 예상했지만 이틀째 9만 명이 넘었습니다. 내일은 10만 명 이상 나올 걸로 보입니다. 3월 중순 하루 27만 명이 감염돼야 유행이 잦아들 거란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 카드를 준비 중입니다. 내일 발표될 거리두기 조정안 유한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 1시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사적 모임 규모는 지역에 상관없이 최대 6명, 현행 그대로 유지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오는 21일부터 3주 동안 시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애초 거리두기를 완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무게를 실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오미크론을 파고를 낮추어서 경제,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는 이런 우리의 목표를 중심에 두고 판단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 8명,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까지라는 구체적인 완화 방안까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빠른 오미크론 속도에 결국 최소한으로 완화하는 데 그친 겁니다. 특히 이제 유행의 정점에 대한 예측은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서 정확한 시점이라든가 아니면은 정확한 규모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실제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확산 정점을 예측하는데도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설 연휴 직전엔 하루 확진자 10만 명이란 예측에 대해 아주 비관적인 사람들의 예측이란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너무 이르게 줬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거리두기와 함께 조정을 검토했던 방역 패스는 아직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그대로 유지한 채 상황을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내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재택치료자는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비대면 진료를 하는 동네 병원은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확진자들은 병원과 전화 한 통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1인 가구에서 막막한 상황이 많습니다. 약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예, 증상은 좀 어떠세요? 많이 힘드세요? 확진자 20여 명에게 전화 상담을 이어갑니다. 최근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점심시간과 퇴근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를 하지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직원들은 직원들대로 검사하는 데 지쳐 있고 그다음에 시스템대로 만들어야 되고 전화는 전화대로 해야 되고 진료는 진료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재택치료 체계는 여전히 빈틈이 많습니다. 혼자 계신다고 할 때 택배로 보내는 그런 지정 약국 제도가 있긴 하지만 아직 그게 안정이 안 돼 있고 사실 저희도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실제로 재택치료자 중 1인 가구는 막막하다고 호소합니다. 보건소에서 배달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인력 부족이라고 해서 딱 잘라서 거절을 받고 10군데에서 11군데 정도 전화를 했는데요. 2-3시간 정도 연결이 안 되고 재택치료자는 하루 만에 5만 명 가까이 늘어나 31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동네 병의원이 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입니다. 불안한 시민들은 비상약에 이어 산소포화도 측정기까지 급히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많이 안 나갔는데 좀 판매가 많이 됐고 그거 지금 2월 말에 물건 들어와서 지금은 물건이 없고 예약 발증으로 가요. 재택치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방역당국의 설명과는 달리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네, 현장은 이미 지옥이다. 정부는 듣지도 않는다. 이런 말과 함께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회에서 물러난 분입니다. 이재갑 한림대 교수를 잠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정부 자문위원직에서 물러난 이유가 방역 완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기 위해서입니까? 딱 그런 것만은 아닌데 어쨌든 이제 그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그 사인을 정부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반발을 한 측면도 있고요. 또한 이제 정권 말이기 때문에 일단 자문위원직에서 이제 내려놓아야 새로운 대통령이 또 새로운 또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통해서 결정하게 됐습니다. 예, 들리는 얘기로는
내일 발표될 조정안의 영업시간 제한을 1시간 늦추는 내용이 담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완화도 문제라고 보십니까? 사실은 이제 거리두기의 완화 자체가 1시간을 이제 늦춰주는 게 자영업이나 소상공인 하시는 분한테 얼마나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만 이미 상황이 좋은 상황이 아니고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어쨌든 정점이 이르지도 않았는데 상황을 너무 이제 쉽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정부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재갑 교수님은 정점을 어느 정도 시기에 예상하고 계십니까? 사실 뭐 정점과 또 정점의 규모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꼬집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유행 상황들이 계속 악화된다면 2월 말이나 이제 3월 초, 특히 바로 대선 직전쯤이 가장 상황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일부 나라에서 방역을 점차 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상황이 많이 다른가요? 일단 이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오미크론의 유행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한 달에서 또는 2달 정도 이미 빨랐고요. 이미 정점을 대부분 지났고, 또한 정점 상황에서 일단 중환자의 발생 규모라든지 사망자의 발생 규모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이제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 거리두기나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 완화를 시작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 정점이 언젠지를 아직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또한 중증 환자도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상황이라 의료 체계가 어느 정도의 부담을 갖게 될지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면 정리하면은 정점이 좀 지났다고 판단이 돼야 거리두기 완화도 할 수 있다, 이 말씀인가요? 예, 사실 오미크론 같은 경우에 전파력이 매우 강해서 우리나라 내에서도 감염이 될 만한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정점에 이르고 난 다음에 그 이후가 되면 전반적인 상황이 유럽이나 미국처럼 안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이 되면 어느 정도 거리두기나 또한 방역 패스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할 여지가 충분해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시점에 정부는 왜 거리두기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을까요? 일단 정부 차원에서는 일단 중증 환자가 생각보다 빨리 늘어나지 않는 부분들을 보고, 또한 그래서 의료 체계가 아직은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 결정도 했고, 또한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고통이 너무 큰데 이번에 추경을 14조에서 더 확대하려는 부분들이 막히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더 이상 설득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또 이제 하지도 못했던 부분들이 이제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계기가 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대선 후보들 보면 대체로 강력한 거리두기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방역 관점에서만 본다면 역시 올바르지 않은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했을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요소들, 보통 3T라고 불리는 역학조사도 잘하고 진단도 잘하고 치료도 잘하던 이것과 거리두기가 병합돼서 지금까지 안정된 상황들을 유지를 했는데, 지금 역학조사나 진단 자체도 어렵게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유행 상황을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오로지 거리두기와 백신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백신은 이제 접종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유행 상황이 악화되거나 파국에 이르지 않게 하는 건 거리두기밖에 없기 때문에, 예. 거리두기마저 완화한다는 사인들을 정부나 또는 후보들이 제시한다면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재갑 한림대 감염내과 교수였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오늘 서울을 중심으로 유세전을 펼쳤습니다. 지금 이 시각 후보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겠습니다. 김필준, 강희영 기자가 연결이 돼 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 조금 전에 전문가도 방역 완화의 문제점을 얘기를 했는데 오늘 민주당에선 영업 제한 완화를 얘기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인원 제한은 그대로 두더라도 영업 제한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라도 1시간이라도 늘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영업 제한을 좀 풀어달라는 건 앞서 이 후보가 적극적으로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후보는 오늘 왕십리역 유세에서도 소상공인 피해를 적극적으로 구제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신용 대사면을 통해서 코로나 때문에 빚진 부분들을 국가가 인수할 것입니다. 신용 대사면으로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사흘째 서울에 공을 들이고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뒤에 간판 보니까 홍대 앞인 것 같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지금 홍대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 뒤로 보이시는 것처럼 이 후보는 지금 연설 중인데 예정된 시간은 훌쩍 넘겨서 연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어 청년 희망 상자를 전달받는 퍼포먼스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 후보는 사흘 내내 서울 번화가에서 유세 일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강북 지역을 훑었는데요. 부동산 문제와 오미크론 등으로 서울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내부 판단 때문입니다. 이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서울 노원구를 찾아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고도 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히틀러까지 언급을 하면서 상대에 대해서 아주 거친 발언을 했는데 강희영 기자, 보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는 보이지 않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윤석열 후보는 이곳 종로에서 마지막 유세를 마치고 떠났습니다. 윤 후보도 오늘 수도권 유세에 집중을 했는데요. 서울과 경기 6곳을 쉴 틈 없이 돌았습니다. 여당을 향한 발언은 꽤 거칠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정치 보복을 누가 제일 잘했습니까? 이 히틀러나 무솔리니 같은 이 파시스트들 아시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수법입니다, 이게. 부정부패에서 숨겨놓은 돈 꺼내서 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호주머니에서 세금 뜯어다가 쇼를 한다는 겁니까 도대체? 네, 오늘 윤 후보가 경선 상대였던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났다면서요? 네, 제가 있는 이곳에선 이 종로 보궐선거 출마자인 최재형 후보와 또 경선 경쟁자였던 이 유승민 전 의원이 함께 단상에 올랐는데요. 윤 후보와 또 유 전 의원이 함께 만난 건 경선 이후 석 달 만입니다. 이 모습도 직접 보겠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의 경제 통이자 최대 자산인 우리 유승민 전 의원님을 여러분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선거는 심판입니다. 우리 경제 살리도록 우리 윤석열 후보와 우리 국민의힘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여러분. 네, 윤 후보는 또 오늘 서울 서초와 경기 안성에서 각각 재보궐선거 출마자인 조은희, 김학용 후보와 함께 합동 유세를 펼쳤습니다. 원팀을 강조하는 행보로 채운 하루인 셈입니다. 윤 후보는 내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와 경북을 훑을 예정입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지금을 담당 기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누가 사는지가 하루 종일 논란이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들이 숙소로 이용해 왔는데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비선 캠프가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민주당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반박했고요.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살고 있는 경기도 분당의 아파트입니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0년 8월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 후보 아파트 바로 옆집을 전세로 2년 계약했습니다. 직원들의 숙소 용도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다른 용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관계를 놓고 보면 이재명 후보의 대선 출마를 위해 불법적으로 운영된 비선 캠프가 아닌가 하는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당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이현욱 씨로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을 설계한 측근으로 꼽힙니다. 배모 전 사무관의 지시로 이 후보 자택으로 배달됐던 음식이 이 아파트와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로 초밥, 샌드위치 등을 많게는 30인분까지 배달시켰다는 사실과 관련해 국민들은 도대체 그 많은 음식을 누가 먹었는지 궁금해 왔습니다. 김혜경 씨는 경기도민의 혈세로 이들을 뒷바라지한 것이 아닌가 하는 민주당 선대위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해당 숙소는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고
언론사 취재로도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던질 게 없으니까 별걸 다 던진다. 세상에 앞집 옆집에 뭐가 누가 살고 누가 전세 사는 게 그게 왜 대선 이슈인지 잘 모르겠어요. 직원기숙사가 뭐 선거 대책기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 후보와 선대위는 합숙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선대 조직을 분당에 둘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근거 없는 네거티브를 지속하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배양질입니다. 비틀거리며 달리던 승용차가 암행 순찰을 하던 경찰의 눈에 띄었습니다. 한낮 추격전으로 이어졌습니다. 무면허로 배달 일을 하던 운전자는 정차 명령을 무시하고 1km 넘게 달아나다 붙잡혔습니다. 조승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 옆에 다른 승용차가 멈춰섭니다. 창문을 내리더니 경광등을 켭니다. 수상한 차량을 뒤따라온 암행 순찰차입니다. 차가 좀 많이 지저분해 보였고, 그리고 이제 약간 좌우로 좀 흔들흔들거려서 안전한 곳에 멈추는가 싶던 승용차가 갑자기 핸들을 돌려 도망갑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100km 넘게 달렸습니다. 아슬아슬 경찰을 앞지르기도 합니다. 암행 순찰차가 뒤쫓았지만 어느새 승용차는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추격에 나선 경찰관의 촉은 매서웠습니다. 그 대부분 이제 습성이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는 좁은 도로를 많이 가요. 요리조리 피해가기 위해서 이제 큰 도로보다도. 실제로 1km 정도 떨어진 골목길에 승용차가 서 있습니다. 옆으로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걸어 나옵니다. 순찰차를 발견하곤 뛰기 시작합니다. 200m를 도망간 남성은 마주오던 차량에 가로막혀 멈칫했고 끝내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30대 배달원이었습니다. 과거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5번 처벌받았습니다. 면허가 취소됐고 다시 딸 수도 없는 결격 기간 중 의무보험에 들지 않은 친구차로 배달 일을 계속했습니다. 자기는 이제 생계가 달려있는 일이라서 면허가 꼭 필요하다. 이제 이번에 걸리면 또 결격이 늘어나기 때문에 많이 힘들다. 경찰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C 조승현입니다. 경북 영덕의 대형 산불로 지금까지 축구장 560개 규모의 산림이 타버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큰 불은 잡았지만 잔불이 문제입니다. 산불은 과수원에서 쓰는 반사 필름 때문인 걸로 추정됩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뿌연 연기가 올라오는 곳에 헬기가 물을 뿌립니다. 오늘 날이 밝자마자 헬기 40대가 떠서 진화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너무 오랫동안 건조해서 지금 산이 바짝 말라 있는 상태에서 바람의 속도가 줄어들지 않아서 불이 다시 난 지 36시간 만인 오후 2시 30분에 주불을 잡았습니다. 축구장 560개에 달하는 산림 400헥타르가 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민가로 넘어오는 것도 막았습니다. 다른 마을로 대피했던 주민들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이 두둥두둥 해고 밤에 잠도 못 자고 밤새 없어야죠. 꺼졌다 하니까 조금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을 놓기엔 이릅니다. 산불이 지나간 곳을 이렇게 불갈키로 긁어보니 남아있는 잔불에서 연기가 계속 올라옵니다. 해당 구간의 잔불을 모두 껐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쪽에서 다시 불길이 치솟습니다. 바람을 통해 가지고 다시 또 불이 지금 건조하기 때문에 불이 또 새로 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불을 이렇게 흙으로 이렇게 덮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산불 원인을 찾는 작업도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불이 난 곳 인근 전신주에 사과밭에 까는 반사 필름이 걸려 있습니다. 산림당국은 반사 필름이 전신주 피뢰침으로 날아와 불꽃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꽁꽁 얼어붙은 새벽, 한 치매 여성이 얇은 옷만 걸치고 집을 나갔습니다. 16시간 지나서야 애타게 찾던 남편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 누군가가 두툼한 겉옷을 입혀줬습니다. 이 엄동설안에 도움을 준 그 고마운 사람을 남편이 찾고 있습니다. 신아람 기자입니다. 얇은 겉옷을 입은 여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치매가 있는 60대 여성 A씨가 지난 2일 새벽 집을 나서는 모습입니다. 주머니에 돈도 휴대전화도 없이 돌돌만 치마 한 벌만 손에 쥔 채였습니다. 눈이 온 데다 종일 영하에 머물던 날씨에 남편의 마음은 더 타들어갔습니다. 새벽에 굉장히 추웠었어요. 오후가 되다 보니까
좀 불길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 가슴을 쓸어내린 건 16시간쯤 지나서였습니다. 걸어서 2시간 떨어진 곳에서 찾았다며 실종 신고를 해둔 경찰이 연락해온 겁니다. 길을 잃은 듯 같은 곳을 맴돌던 A씨를 출동한 경찰이 차에 태웠습니다. 상태 확인 요청했는데 현장에서 특이사항 없어서 철수했네, 경찰에 인계하고. 매서운 추위를 막아준 건 언제부터인가 입고 있던 두툼한 옷이었습니다. 신뢰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최초 발견했던 분이 속옷과 모든 겉옷들 새로 다 다시 입혔더라고요. 남편은 이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그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줬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서 이분 한번 찾아뵙고 인사 한번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또 내 삶을 뒤돌아보게 되더라고요. JTBC 신아람입니다. 부산 지역의 생활치료센터에서 잇따라 숨진 환자들을 구석찬 기자가 계속 취재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에 숨을 거둔 남성이 정확히 언제 사망했는지 의료진은 모르고 있었죠. 이에 앞서 첫 사망자인 70대 남성도 비슷했습니다. 숨진 지 9시간 지나서야 수습된 걸로 추정될 뿐 역시 정확한 사망 시점을 의료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살 수 있어 방치된 상태로 계시고 언제가 기일인지 몰라서. 가족들이 여러 차례 돌봄을 요청했지만 치료를 받지 못하고 결국 숨졌던 고 이용희 씨. 부산 지역 생활치료센터 2번째 사망자였습니다. 취재진이 첫 번째 사망자를 추적해봤습니다. 73살 남성 A씨. 시신으로 발견된 시각은 지난해 12월 18일 아침 7시 35분이었습니다. 발견 당시 몸이 굳은 사후 강직 현상이 뚜렷했습니다. 의료진은 전날 밤 10시 반쯤 숨진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사망 시점은 몰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료진의 추정대로라면 A씨는 이 생활치료센터 객실에서 숨진 지 9시간이 더 지났다는 겁니다. 퇴소일 아침 황망한 비보를 들어야 했던 유족은 갑작스런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환자 2명이 쓰는 객실에서 숨졌는데 같이 있었던 목격자의 진술도 듣지 못했다는 겁니다. 같이 계셨던 분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요구가 있었답니다. 그분도 너무 놀라셔가지고 거부하셨답니다. 의료진은 전날 퇴소 안내를 위해 전화했을 땐 별다른 이상이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잠을 자다 급성 호흡 부전이 일어나 숨진 것으로 손쓸 도리가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생활치료센터 환자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앱에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올리는 데 그칩니다. 갑자기 확 과도가 들어 본인이 의식이 없을 정도로 돼버리면 모니터링하는 것도 의미가 한계가 있어요. 야간 체크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환자를 직접 점검하는 보조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미국 곳곳에서 열린 집회의 모습입니다. 아시아계 증오를 멈춰달라고 촉구합니다. 다른 인종의 사람들도 함께 나와 증오 범죄를 규탄했습니다. 홍희정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아시아계 사람이란 이유로 범죄 피해를 입은 희생자의 이름이 불립니다. 집회 참석자들은 작은 초를 손에 들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아시아계 증오 범죄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 집회 참석자들은 이렇게 아시아계 증오 범죄는 더 이상 안 된다며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아시아계 증오 범죄에 대해 인종과 감염병은 별개라고 말했습니다. This is a war against the virus. That's what we should know. 미국 경찰의 인식 수준이 높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We're seeing of our people every week, and to see something that horrific, and the police are wondering if it's a hate crime or not, that's just too much. 아시아계가 현지 사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지 더 알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I want to demand more history, more Asian history in schools, how people migrated here and what they've done in building this country. 안전한 삶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미국 전역에 높아가고 있습니다. We want to live in a safe community where we don't have to worry when we go out of the apartment, where we don't have to worry when we go into the subway that we're going to be subject to an attack. 지난해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는
1년 전에 비해 3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아이스크림을 사러 가면 3개를 2개 값에 팔거나 하나를 사도 깎아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묶음 판매나 할인은 줄고 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공정위가 조사해보니 업체들이 서로 짜고 가격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장서윤 기자입니다. 요즘 편의점이나 슈퍼의 아이스크림 판매대에선 할인 행사를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뭐 10개에 한 봉지에 뭐 이렇게 골라 10개 담기 뭐 이런 것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좀 그런 현상을 찾아보기가 좀 드물더라고요. 할인이 줄어든 것뿐만 아니라 몇 년간 값도 계속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이스크림 값이 오른 건 업체들의 담합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4년의 장기간에 걸쳐 국민 간식인 아이스크림의 가격 상승을 초래한 다양한 형태의 담합을 적발하여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적발된 제조업체는 롯데젤과 롯데푸드, 빙그레, 혜태제과식품으로 이들 4곳의 시장 점유율은 84.7%입니다. 이들 업체는 할인 경쟁으로 수익성이 나빠지자 2016년부터 서로 협력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17년부터는 아이스크림 종류별로 값을 올렸습니다. 짜먹는 아이스크림들입니다. 원래는 둘 다 800원이었는데 2017년 4월 롯데가 빠삐코를 1,000원으로 올리자 혜태도 곧바로 따라서 폴라포를 1,000원으로 올렸습니다. 이후 시차를 두고 떠먹는 아이스크림, 콘 아이스크림을 차례로 올렸습니다. 물가 상승이 따라서 오른다는 건 상관없는데 너 올릴까 나도 올릴게 같이 올리자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사기당한 느낌?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을 한 제조사와 유통사에 1,350억 4,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가운데 빙그레와 롯데푸드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업체들의 담합이 적발된 건 2007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당시보다 담합 기간과 규모가 훨씬 크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업체들은 유감스럽지만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법리를 검토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장서윤입니다. 교육부가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코로나 자가검사를 적극적으로 권고하면서 일부에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에 만 18세 미만은 사용 금지 권고라고 적혀 있는데 왜 하라고 하냐는 겁니다. 팩트체크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재은 기자, 실제로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4월 처음 자가검사 키트가 나왔을 때 이런 취지의 문구가 있었습니다. 당시 2개의 제품 설명서 그리고 질병관리청이 낸 자료인데요. 만 18세 미만에겐 자가검사 키트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문구가 있었다라는 건 지금은 바뀌었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전에 사용을 권고하지 않았지만 현재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가 확인했더니 허가받은 키트 8개 중에 그런 설명이 들어간 건 없었습니다. 7개 제품엔 만 19세 미만, 그리고 1개 제품엔 만 13세 미만은 보호자 지도하에 사용하라고 돼 있었습니다. 식약처에도 같은 내용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설명서를 바꾼 근거가 뭐라고 하던가요? 네, 작년 4월에 정부가 처음 자가검사 키트를 허가해준 자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해외에서 18세 이상 성인에 대해서만 임상시험을 했다. 임시로 판매하되 국내에서 추가 시험을 하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넉 달 뒤인 8월에 임시 허가를 받은 2개 회사 모두 이렇게 만 2세 이상, 14세 이상까지 포함해서 임상시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년 8월에 정식 허가된 이후에는 제품 설명서에서 이 18세 미만은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이 문구가 빠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작년에 임시 허가 때만 잠깐 있었다가 이미 이제 빠졌다라는 건데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업체도 이 임상시험 결과 연령별로 정확도나 안전성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설명서에 나왔듯이 만 19세 미만은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 이 코 속이 성인보다 좁고 짧아서 정확하게 검체를 채취하기 위해선 보호자가 잘 도와줘야 한다는 게 의료진의 설명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팩트체크 이지은 기자였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최근 대구에 머물 집을 계약했습니다. 그 집에 하루에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다녀간다고 합니다. 담을 넘으려는 사람들도 있어서 경찰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 기자입니다. 대구 비슬산 아래 한 집이 보입니다. 집 주변은 사람들로 꽉 찼고 차량들도 멈춰섰습니다.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가 지난달 계약한 집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취재진이 도착하자마자 한 지지자가 반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님 귀향을 환영합니다. 방송 타면 됐지. 고맙습니다. 아저씨가 통과 고마워요. 대문 앞에서 인증샷을 찍고 취재진에게 부탁도 합니다. 우리가 사진이요? 예. 난지로 이 앞에도 모은다. 틈 사이로 집안을 들여다보다 호출 버튼까지 누릅니다. 호출을 왜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여기 들어오시면은 편지하려고 주소 좀 알아가려고요. 유튜버들은 현장을 중계하고 곳곳엔 현수막도 붙었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담을 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든 가까이 가서 집 안쪽을 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안내문이 적혀 있는데도 올라갑니다. 서로 붙잡고 올라선 뒤 철창 너머로 손을 내밉니다. 위에서 뭐가 보이세요? 마당 다 보이고 침실도 보이네요. 누가 사람이 조심으로 가야. 뭐 그냥 특별하진 않아요. 일반 그 결장. 잡아서. 네, 잡아서. 큰일 난다 다리도 아픈데. 잘 보이세요 위에서? 나는 대통령 집이라고만 굉장히 행정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하나 올라와 보세요. 궁금해 집에 가고 후회한다. 아닙니다. 휴대폰 떨어지실 것 같아요. 떨어진다. 도망하라 해봐야. 그 저쪽은 뭐. 그래 또 해봐야. 네, 감사합니다. 경찰이 막아보지만 소용없습니다. 올라가지 마세요 했는데. 내려오세요.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경찰까지 배치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발길은 이어집니다. 멀리서 온 화환을 만져보고 한숨을 깊게 내쉬기도 합니다. 생화인 줄 아셨어요? 예. 세상에. 생화면 시들까 봐. 오실 때 시들지. 아직 오시려면 멀었는데 그때까지 놔두려면 안 시들고. 한켠에선 사람들이 올라선 탓에 부서진 난간을 고치는 작업도 이뤄집니다. 뭐 고치세요? 보수하고 있어요. 위험한데 다치실까봐 지금 이제 다 고쳤어요.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이곳을 찾은 사람들은 400여 명에 이릅니다. 박근혜 씨가 살 거란 소식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대구 달성군에서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뉴스데스 문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첫 번째 브리핑, 셀럽 효과입니다. 대선 선거 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소위 셀럽들의 지지 선언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세 현장에 함께한 연예인들은 이 분위기를 한껏 띄웁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가수 이은미 씨, 이 맨발의 디바라는 수식어만큼이나 연단 곳곳을 휘저으며 지원 유세를 펼칩니다. 여러분! 더 거센 기세로 더 힘차게 이 싸움을 이겨야 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행정가로서 능력을 발휘했던 이재명 후보, 그에게 대한민국의 방향키를 쥐어주십시오. 그리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는 이 가수 김은국 씨, 어디든 들이대는 입담으로 지원에 나섰습니다. 전주 비빔밥 먹고 싶어서 아침 일찍 왔는데 시간이 없네요. 비빔밥 들이대야 되는데 정치에 제발 좀 가담하지 말라고 그렇게 가족이 부탁했는데 20년 만에 다시 들이댑니다. 윤석열 후보를 뽑아주시면은 대한민국 5년이 행복해집니다. 이렇게 연예인들은요, 자신이 택한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것과 동시에 이 상대 후보를 향한 공격도 서슴없이 쏟아냅니다. 여러분 대독 총리 아시죠? 국무총리가 대본만 읽는 거예요. 대독 대통령이 나오면 어떻겠습니까? 큰일 날 것 같습니다.
원고를 써준 분이 권력자가 되겠죠. 저는 그런 꼴을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국민들의 여론이 50% 이상이 교체를 원한다면 깨끗이 물러나면 되는데 그거를 또 해보겠다고 참말라. 운전 좀 할 줄 안다고 막 몰고 가는 난폭 운전이 문제인 것입니다. 초보 운전보다 위험한 것은 난폭 운전이다. 그뿐만 아니라 스포츠 스타, 이 올림픽 메달리스트들도 저마다 지지하는 후보를 밝히고 있는데요. 체조 여홍철, 레슬링 심건호 등은 이재명 후보를, 그리고 사격 진종호, 유도 이원희 등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이 과거에는 이들과 같은 소위 이 셀럽들, 이 정치권이 이들의 인지도를 활용하기 위해 일회성 이벤트로 동원하는 측면이 있었죠. 이 국회의원을 지낸 일부 인사들은 이 정치판에서 이 연예인을 이용만 하려 들었다고 부정적인 소회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고 적극적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순히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또 유명한 사람이 지지하니까 나도 찍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분은 안 계시겠죠? 다음 브리핑은요. 애드리브 대 세리머니입니다. 이 유세 현장에서 선보이는 후보들의 연설 스타일 조금씩 다른데요. 이재명 후보에 대해 송영길 대표는 소리꾼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습니다. 마치 판소리 같다는 건데요. 이 후보는 연단에 올라 별도의 이런 원고 없이 이른바 애드립으로 풀어나가는 스타일인데 이런 대목을 말하는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또 노래 연습장이 있군요. 소호 헤어도 있군요. 이번 코로나19로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겠습니까? 자꾸 누구처럼 마스크 벗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겠죠? 청중들과 문답을 하거나 현장을 묘사하면서 하려는 말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상대적으로 목소리와 동작이 큽니다. 이 연단에 오를 때부터 손을 번쩍 들고 인사를 하고요. 이 연설 중간중간에도 주먹을 불끈 쥐어 보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전진합시다, 여러분. 전진합시다. 전진합시다, 여러분. 윤상정. 특히 이 동작 마치 축구 선수가 골을 넣고 세리머니를 하는 듯한 모습이죠. 저희에겐 2002년 이분 히딩크 감독의 어퍼컷으로 익숙합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했는데 민주당의 눈엔 곱게 보일 리가 없겠죠. 당장 무례하고 오만해 보인다고 평가하면서 이런 공세도 펼칩니다. 어퍼컷 세리머니를 한 거 보니까 무슨 씨름 선수처럼 튼튼하게 잘생긴 튼튼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군대를 못 갔습니까? 자신만의 언어와 행동으로 매력을 어필하는 후보들. 누가 유권자들의 마음을 더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씻고 추운 방에서 잠을 자던 아이가 스스로 부모를 신고했다는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습니다. 의사단체가 부모의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서적 학대에 대해서도 엄벌해달란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A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인 2020년부터 원룸에 방치됐습니다. 한겨울에도 찬물에 씻은 뒤 냉방에서 홀로 잠을 잤습니다. 바닥도 춥고 공기도 춥고 물건도 춥고 손도 춥고 불러도 차고 매일 죽으라는 엄마의 욕설과 폭언에 삶의 의욕을 잃어갔고 이상행동은 심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을 학대한 엄마는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해 나가는데 잡을 동아줄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학대하는 부모는 썩은 동아줄인 거예요. A군은 온몸이 멍이 들어 등교했던 초등학교 3학년 때 교사에겐 엄마에게 맞았다고 말했지만 정작 경찰에선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썩은 동아줄을 잡고 때로는 그때 그랬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줬던 게 사랑 아닌가?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진술할 때 아니에요, 안 때렸어요 했다가 그러면
아이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당시 경찰은 아이가 심리적 지배를 당한 것으로 봤지만 아이 진술을 받지 못한 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은요, 당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고립시킵니다. 사랑을 가지고 등판하기 때문에 어떨 때 헷갈리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의사단체는 오늘 부모의 잔혹한 학대에 대해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과 검찰에 전달했습니다. 정서화적 학대나 방임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수사하고 재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재판 중인 이번 사건에 의사나 심리학자 진단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먹거리 가격에 기름값뿐 아니라 이젠 옷값도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도매 옷시장인 서울 동대문 시장의 값을 올린 데 이어서 다른 데도 줄줄이 가격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왜 그런 건지 오원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의류 도매 시장인 서울 동대문의 한 도매 상가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직격탄을 맞아 손님이 확 줄었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최근 원자재 값이 뛰었습니다. 이러자 상인들은 7년 만에 도매값을 10% 올리기로 했습니다. 도매가가 68,000원, 올해는 75,000원, 온단값도 오르고 만드는 공림도 오르고 모두 물가가 오르니까 옷값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은 작년만 해도 28,000원 선이었는데요. 올해는 3만 원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동대문 시장이 도매값을 올렸기 때문에 여기서 옷을 떼다 파는 인터넷 쇼핑몰과 옷가게들이 줄줄이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큽니다. 값이 오른 원자재는 옷감용 합성 섬유입니다. 액상인 MEG와 고체형 원자재 PTA를 반죽해 만드는데 MEG는 지난달 682달러로 1년 전보다 17%, PTA는 784달러로 43%가량 올랐습니다. 둘 다 원유에서 뽑아내는 물질인데 유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에 코로나로 주 생산지인 중국의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생산량까지 줄면서 값이 크게 뛴 겁니다. 원자재 값 부담을 떠안은 건 중저가의 패스트 패션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 브랜드 탑10과 일본 브랜드 유니클로 등이 가격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이미 옷값 부담이 커진 걸 체감한다는 소비자들도 있습니다. 12,000원에서 15,000원 사이로 흰색 티셔츠를 구할 수 있었는데 오늘 가보니까 한 19,000원으로 올라 있더라고요. 부담이 되기는 하죠. 다만 패션 브랜드 가운데는 값을 올렸다가 잘 팔리지 않을 걸 우려해 다른 비용을 줄이더라도 일단 옷값은 올리지 않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JTBC 오원석입니다. 방구석 캠프입니다. 이제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20일입니다.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 각 캠프 상황 박소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활시위는 당겨졌습니다.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 반드시 정권 교체하겠습니다. 전국을 돌며 바닥 민심에 호소하는 후보들. 충청도에 사드같이 흉악한 거 말고 보일러 놔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망가진 대구를 그야말로 단디해야 되는 선거입니다, 여러분. 부동층을 잡을까 상대 진영의 전직 대통령을 외치는 아이러니한 상황도 벌어지고 좋은 정책이면 김대중 정책이냐 박정희 정책이냐 가리지 않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상대 후보의 아킬레스건을 정조준하며 막판 총력전에 나섭니다. 여기 계신 법무부 장관께서 빨리 압수수색해라. 보건복지부가 요청하니까 해라. 그럴 때도 신천지는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다. 대장동 보셨죠? 그게 유능한 행정의 달인입니까? 불법과 반칙과 특권의 달인이고 매일매일 많이 바뀌고 이제 남은 최대 변수는 야권 단일화. 제가 제안한 이후에 지금도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후보께서 말씀하셔야죠. 작은 실책도 회복하기 힘든 치명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판세는 박빙. 표심의 바람은 어디로 향할까요? 국민통합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밥에 그 나물에 또 5년간 맡기겠습니까? 녹색 복지 대통령 시대를 열겠습니다, 여러분. 제2의 강경의 기적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대선까지 딱 20일 남았습니다. 신중하고 또 꼼꼼하게 한 표를 준비해야겠죠. JTBC 국민초점단이 후보들이 낸 10대 공약을 최종 평가합니다. 결과는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방구석 캠프 영화 최종 경기 활입니다. 네, 내일도 아침까지 강추위가 이어집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14도에서 영하 2도에 머물겠고 낮부턴 영상 3도에서 10도로 기온이 올라서 오늘보다 5도 이상 높겠습니다. 토요일까지 날이 좀 풀렸다가 일요일에 다시 추워질 거란 예보입니다.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져 배달 일에 나섰다가 큰 사고를 당한 체육관 트레이너의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이혜성 기자의 보도를 보신 많은 시민들이 온라인에서 쾌유를 기원해 주셨습니다. 뭉클합니다. 따뜻합니다. 뉴스룸 내일도 잘 준비해 놓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그대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도 난 두렵지 않아 이 사랑 때문에 절망이 우릴 막는다 해도 그대가 있음에 슬픔이 슬픔을 눈물이 눈물을 아픔이 아픔을 안아줄 수 있죠.